자, 다음 손님, 초대 손님은 이중재 후보입니다. 인천 계양갑, 인천 계양갑,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계양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이중재입니다. 예, 저 처음 만나시죠? 예, 방송에서는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잘 못 해드리겠어요. 이중재 후보가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검사로 재직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변호사로 한 7년 정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은 검사로 했습니다만은 검찰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는 그 스위스에 있는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또 인천시의 법률자문검사로 나가서 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기도 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행정 경험, 또 법률 경험, 또 외교 경험까지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비 후보가 아니고 후보시죠?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는 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후보로 등록이 안 돼서 아직은 예비 후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자, 정치적으로는 그냥 후보니까.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계양갑이라고 그러셨는데, 계양갑. 거기가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후보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현역 의원이죠. 예, 그리고 많은 그렇게, 그래, 글쎄요. 언론에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양을, 이 계양이라고 하는 곳이 이 자유파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지역과 특별한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고는 아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이유를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런 데서 네. 보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과 공정함이 아예 거의 무너져 내렸다.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저와 같은 법률가가 아니겠느냐. 이 첫 번째가 이제 출마의 변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양 갑 지역도 제가 오래 있었던 지역은 아닙니다만 가서 이제 현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장애우분들 해서 소위 말하는 네. 사회적, 경제적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그분들의 권익을 법률가로서 대변하기에는 아주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네. 계양갑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법률가로서 제가 굉장히 적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계양갑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TV에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TV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제가 방송 출연을 한 4년 한 6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 종편? 종편도 그렇고 모든 방송국에는 다 가봤습니다. 예. 우리 정치평론 하셨습니까? 정치는 아니고요. 예. 주로 법률적인 거죠. 법률적.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사건, 조국 예.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네. 나가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거주하는 옆 건물 선거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 무너져가는 법치를 세우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선 이후에 이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중재 후보는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보죠. 네. 거기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엄정하게 수사를 했죠. 네.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후에 청와대로 불러서 정말 지휘고발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주문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저도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심에 의해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할 분은 결코 아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 또 수사 과정이나 내용을 지켜보더라도 정말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사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검찰에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후배 검사들이 피로감을 느끼는데도 사건이 그런데도 계속 온다. 뭐 윤석열 총장도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현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다. 이건 무슨 뭐 인권 침해가 어떻다 그러면서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무 수행은 준사법적 행위입니다. 뭐 사법 행위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직무 수행이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입을 하고 방해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 공정함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중재 후보에 대해서 팬들이 그동안 좀 많이 생기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네, 파이팅 한다고 예. 격려 문자가 많이 올라옵니다. 조국이를 조광조에 비교하는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네. 누구죠? 저 법무부의 인권국장으로 재직하던 황희서. 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조광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선조의 비유가 되려면, 정말 그야말로 사심 없는 개혁을 추진하다가, 네. 음모,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좌초된 그런 케이스라야 비견이 되는 건데, 지금 저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는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 포함해서 가족들이 무슨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아들, 딸들을 대학에 보내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그 전에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일부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나 딸이 아닌 다른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서 낙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낙방을 한다면 네. 참담한 일이죠. 이건 결코 관행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안 자체로 봐도 굉장히 엄정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조광조에 비유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네. 조국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쿠데타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죠. 쿠데타에 무슨 가담한 인물들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10몇 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근거도 없는 얘기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욱이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여권의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데 네. 저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 그래요. 대통령의 또 어떤 분은 호위무사가 되겠다. 문재인이랑 조국이를 지키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훌륭한 우리 선조이신 조광조에 비유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을 오로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유권자 만나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바닥 민심이 계양갑 지역도 물론 뭐 그동안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세력이 계속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현 정권의 그런 뭡니까 불법 내지 그 무능 여기에 대해서 그 분통이 터진다. 이번에는 꼭 좀 바꿔달라.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래통합당이 좀 더 좀 잘해달라. 이거 그냥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도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계양갑 지역에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재님 당선 원합니다. 3선 정도 되시는 듯 말씀이 술술 좋습니다. 말씀을 잘하신다고. 평생 검사로 살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4, 5년 정도는 각종 방송에서 아마 주로 이제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그 논평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어 오셨어요. 이제 검사 생활, 방송 패널 생활, 정치인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뭐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생활이 일단 제일 편하죠. 편한데 정치에 뛰어들면서 저도 참 많이 고쳐야겠구나. 개선을 해야겠구나.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 어떤 점이냐면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겠다. 뭐 이걸 많이 느꼈죠. 지금 뭐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법원이나 검찰도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건 됐어요. 내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그런 식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요로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법률적 판단에 관련이 있는 사항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아무리 뭐 검사나 판사가 보기에는 뭐 경미한 사건일지 몰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참 하고 싶어 해요, 당사자들은. 근데 법률가는 그걸 좀 제지하는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법률가와 정치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내 판단으로 저에게는 관련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민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반 이상 해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제 어머니가 이제 한 30년 되나? 한 20년 가까이 주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한테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세요. 가셔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결리고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답답하고 하고 나면 낫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영어, 제가 뭐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그냥 주면 페너시아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걸 주면 낫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정치인도 그런 지역 유권자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좌파가 제일 가증스러운 거는 경청하겠다고 그러고서 한마디도 국민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정권이 말끝마다 촛불 시민의 정신을 받들어서 또는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감히 우리한테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봅니다. 촛불 시민들의 뜻은 법률에 따라서 정의롭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촛불 시민의 정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지지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요.
이중재 후보님 박식가이고 사회학을 꿰뚫어보는 시각이 아주 확연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들은 뭔가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있는데 국회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의사 얼굴만 봐도 반은 나은 듯 하답니다. 심리적 안정감. 그렇죠. 이 후보님 방송에서 우파 말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시네요. 고 박사님, 8.1학번 후배와 같이 앉아 계시네요. 화끈하게 밀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이중재 후보가 8.1학번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후배 되시나요? 그렇죠. 예. 제가 이런 걸 잘 예. 몰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파 저격수 역할을 하실 듯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격수. 저격수라는 게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좌파든 우파든 양극단이라고 봅니다. 우파도 저는 우파라면 적어도 좀 더 품위 있게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의로운 비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무슨 잘못하면 고성이나 지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몸싸움까지 해서라도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직위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우파는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격이라는 말을 이제 원래대로 잘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저격수 다른 영화들 있잖아요. 예, 예. 이 저격수가 타겟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안 쏴요. 타이밍을 잘 잡아갖고서 딱 이때다 싶을 때 딱 총알 한 방으로 한 명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제 입법부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특히 야당 경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꼼짝 못하도록 해내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저는 뭐 전적으로 저격수라는 그렇죠. 그 의미에 이게 실력 없는 사람은 무차별 난사를 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죠. 무차별 난사하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먹튀하고 이러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원한을 사게 되고 적을 많이 만드는데 정확하게 타겟하면 저쪽에서도 꼼짝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이 보유한 전사들 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 뭐 또는 주강덕 의원 이런 사람들 높게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저격수에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근거를 갖고 저쪽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 저격수라는 예. 말이 그렇죠. 이거 실력 없으면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걸 뭐 저는 뭐 전적으로 그런 저격수는 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중재 후보도 그런 실력을 갖춘 분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제 후배인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또 반가워지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유권자분들께 일단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의 기본 자격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도덕성 요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덕성은 뭐 성인 군자 정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최소한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슨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무슨 형사 처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행위로 인해서 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물론 뭐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휘말렸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서 거기에 뭐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전념하게 될 텐데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대변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최소한의 도덕성 요건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 헌법 40조를 보면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충족시켜주고 또 불편해하는 사항은 해소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법률을 제정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여 년간 법률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양 갑지역 유권자분들,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중재 후보, 계양갑, 인천 계양갑 지역의 후보입니다. 도덕성과 능력,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도덕성과 능력.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 그리고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췄다라고 이제 본인이 자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갑 이중재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